안녕하세요. 나타샤의 책 여행입니다. 책 읽기 편안한 시간 보내고 계시죠? 이번에는 딘 쿤처의 장편 소설 어둠의 눈, 영어로는 The Eyes of Darkness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더욱 와닿는 소설인데요. 알베로 까미의 패스트, 김진명 장편 소설 바이러스 X, 로빈 베스트셀러 시리즈 바이러스 아워 브레이크를 읽고 어둠의 눈을 읽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생화학전으로 돌입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둠의 눈의 작가 딘 쿤츠는 1945년 7월 9일 미국에서 태어나 펜실베니아 슈펜스버그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매년 2천만 부 이상이 팔리고 38개 언어로 80여 개국에 번역되어 5억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한 미국의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과 함께 서스펜스 소설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립니다. 현재까지 발표한 작품 중 총 16건의 소설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영미권에서는 신작이 발표되자마자 즉시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오를 만큼 독자들의 뜨거운 애정과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그를 일컬어 스티븐 킹이 소설계의 롤링스톤스라면 딘 쿤츠는 비틀스다 라고 극찬했으며 롤링스톤스는 미국 최고의 서스펜스 소설가라고 칭송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인 공포를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 녹여내는 독특한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으며 국내에서는 죽음을 미리 보는 남자, 오드 토머스 시리즈, 살인 예언자와 위스퍼링 룸 등이 출간되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사이코를 집필할 당시에는 주인공이 구타당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때렸고 수갑을 차고 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수갑을 풀 수 있을지 연구하기 위해 직접 역할을 시도해 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이자 폭력을 일삼던 아버지와 심적으로 병약한 어머니 밑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를 받았던 경험을 일그러진 분노로 터뜨리는 대신 공포 앞에서 더 선명해지는 인간에 대한 애정과 휴머니즘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의 글쓰기는 바로 그러한 인간애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이며 그 때문에 그는 장르 문학의 한계를 뛰어넘은 작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어둠의 눈은 액션, 서스펜스, 미스터리, 로맨스와 초자연적인 요소를 혼합한 딘 쿤처의 초기작으로 마치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과 강력한 흡입력을 지닌 소설입니다. 이 책은 다산 책방에서 2020년 4월에 출간했고 10년이님이 옮기셨습니다. 어둠의 눈은 나흘 동안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12월 30일 화요일부터 1월 2일 금요일까지 숨가쁘게 사건이 진행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영화를 보는 듯 하다면 정말 잘 쓴 책이겠죠? 시를 읽으면서 그림이나 영상처럼 보여지는 것이 좋은 시인 것처럼요. 책에서 손을 뗄 수 없게 만든 책 중 하나였습니다. 주인공은 라스베이거스의 쇼글에서 연출자의 자리까지 오른 티나인데요. 일욕심이 많은 아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드러내놓고 바람을 피우고 가정에 소홀한 남편과 이혼을 한 상태이고 1년 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데니가 겨울 생존 스카우트 캠프를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됩니다. 티나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려고 자신의 일에 온 열정을 쏟습니다. 1년 동안 고되게 작업한 작품 매직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골든 피라미드 호텔의 공연장에서 4시간만 있으면 초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나의 집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아직도 아들 데니의 물건을 치우지 못했는데요. 그 아들의 방에서 괴이한 일들이 발생하고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게 됩니다. 티나는 아들에 대한 집착에 대한 신경쇠약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직 공연이 무대에 오르면 잠시 쉬면서 아들의 물건들을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매직 공연 첫날 VIP 좌석 중앙 부서에서 변호사 엘리엇 스트라이크를 만나게 되는데요. 첫눈에 서로가 강하게 끌리게 됩니다. 티나는 엘리엇에게 죽은 아들 데니를 매장할 때 관계자로부터 시체를 보지 말 것을 권유받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밤마다 아들이 자꾸 꿈속에 나타나는 것 같다며 아들의 무덤을 열어볼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엘리엇은 될 수 있는 한 빠르게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예전에 정보부에서 일했고 지금은 판사로 일하고 있는 케네백에게 부탁을 합니다. 케네백은 엘리엇에게 저녁에 전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엘리엇은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집으로 돌아와 티나와의 데이트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관문을 강제로 따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이닥쳐 그에게 여론조사를 좀 해야겠다고 위협을 가합니다. 엘리엇은 15년 전 육군정보부에서 일한 실력을 발휘해 놈들을 제압하고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이 일이 티나의 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급히 티나의 집으로 갑니다. 티나의 집에서는 방금 수상한 가스 점검원이 왔다 간 직후입니다. 집이 폭발하기 직전 엘리엇은 티나와 함께 집을 탈출합니다. 엘리엇과 티나는 데니의 무덤을 파헤치는 일과 비밀 정보국에서 사람이 나와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국가의 무서운 기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때부터 티나는 죽지 않았어라는 메시지와 끔찍한 꿈이 아들이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티나는 아들이 보내는 초능력에 집중하면서 군사연수시설을 찾아가 극적으로 아들과 조우합니다. 캠퍼 단원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모두 사망했지만 혼자만 살아남은 데디는 바이러스 실험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데니는 마른 종이짝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티나는 아이의 머리와 몸에 붙은 18개의 전극을 하나씩 떼어내고 탈출 준비를 하는 동안 엘리엇이 그 시설의 돈비와 주고받은 대화 부분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책 433페이지인데요. 세계 몇몇 나라에서 정말 이러한 생화학 무기 경쟁을 하고 있다니 무섭기만 합니다. 이곳이 뭐하는 곳입니까? 군사연구시설입니까? 그렇소. 생물 무기만 연구합니까? 생물 무기와 화학 무기를 연구하오. 유전자 재조합 실험도 하고 항상 3, 4시까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소. 미국은 오래전에 생화학 무기 경쟁을 그만둔 줄 알았는데요. 공식적으로는 그렇소. 그래야 정치인들이 멋있어 보이니까. 하지만 사실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 그럴 수밖에 없소. 이 시설은 미국에 하나밖에 없는 연구소요. 반면 중국에는 이런 시설이 3개나 있어. 그리고 러시아를 들자면 러시아는 이제 우방이 되었다고는 하지만 박테리아 무기를 비롯해서 더욱 치명적인 바이러스 여러 종류를 새로 개발하고 있어. 그들은 이제 빈털털이라 다른 무기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싸게 먹히지. 이라크는 대규모 생화학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리비아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어느 나라가 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저 바깥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이 생화학전이 일어나리라 믿고 있어. 도덕적 가치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지. 만약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대단한 세균을 개발해서 우리가 맞서 보복할 수 없는 생화학 무기를 만든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그 무기를 사용할 거요. 엘리엇이 말했다. 하지만 중국을 따라잡거나 러시아, 이라크와 경쟁하려고 여기에 뛰어든다면 우리는 지금 같은 상황을 또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아이를 기계에 연결하는 이런 상황 말이죠. 그럼 우리 역시 괴물인 것 아닙니까? 적이 무섭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괴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그건 결국 전쟁에서 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뾰족한 콧수염의 끝을 매만지며 말했다. 나 역시 데니가 실험 대상이 된 뒤부터 줄곧 같은 질문을 던지며 괴로워했소. 문제는 몇몇 삐딱한 사람들이 이런 일에 푹 빠진다는 데 있소. 이런 사업은 비밀인데다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데서 오는 권력의 감각이 꽤 크오. 그래서 타마구치 박사 같은 과대망상증 환자가 참여하게 된 거지. 여기 에이런 제클라이어 같은 인간도 마찬가지고. 이들은 그 힘을 남용하고 의무를 오독하고 있어.
그들을 미리 가려낼 방법은 없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도 없지. 만약 타마구치 박사 같은 인간들이 이 일을 맡을까봐 이런 연구를 아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적들에게 너무 많은 걸 양보한 나머지 결국 오래가지 못할 거요. 그러니 내 생각에는 최악을 피하되 차악과 공존하는 법을 찾아야 하오. 티나는 데니의 피부에서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벗겨가며 목에서 전극을 떼어냈다. 여전히 엄마에게 매달린 데니가 움푹 팬 눈으로 돈비를 지그시 쳐다보았다. 나는 생화학 전이니 도덕 같은 건 관심 없어요. 어쩌다가 데니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건지나 당장 알아야겠어요. 티나의 말에 돈비가 대답했다. 그걸 알려면 먼저 20개월 전 이야기부터 해야 하오. 그때쯤 리첸이라는 중국인 과학자가 미국으로 망명을 했소. 그는 중국에서 10년 만에 새로 개발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생물 무기 정보가 담긴 디스켓도 가지고 왔지. 그 물질은 우한 외곽에 있는 DNA 재조합 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는 우한 400이라는 이름이 붙었소. 그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인공 미생물 중 400번째로 개발된 독자 생존이 가능한 종이었기 때문이요. 우한 400은 완벽한 무기라오. 오로지 인간만을 괴롭히니까. 다른 생명체로는 옮겨갈 수가 없소. 그리고 우한 400은 매독균처럼 살아있는 인간의 몸을 벗어나면 1분 이상 생존할 수 없소. 즉 탄저균이나 다른 치명적인 미생물처럼 어떤 물체나 장소 전체에 계속 머무르며 영구적인 오염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는 거요. 그리고 숙주가 죽어서 체온이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몸속 우한 400은 소멸하오. 이 무기의 이점이 뭔지 아시겠소? 티나는 데니를 돌보느라 돈비가 한 말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엘리엇은 과학자의 말뜻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내가 이해한 대로라면 중국인들은 우한 400을 이용해 특정 도시나 나라를 싹 쓸어버릴 수 있겠군요. 그런 다음 여느 생화학 무기를 썼을 때처럼 돈이 많이 들고 까다로운 오염 제거 작업을 할 필요도 없이 들이닥쳐 점령지를 차지할 수 있고요. 바로 그거요. 그리고 우한 400의 장점은 그 밖에도 많소. 다른 생물 무기와 비교했을 때 아주 중요한 장점들이지. 일단 하나를 들자면 바이러스와 접촉한 지 4시간만 지나도 타인에게 전염시킬 수가 있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잠복기가 짧단 말이요. 그리고 일단 감염이 된 사람은 24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모조리 죽게 돼요. 대부분은 12시간 만에 목숨을 잃지. 아프리카에서 도는 에볼라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오. 우한 400의 치사율은 100%로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어. 중국인들은 셀 수 없이 많은 정치범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실험했지. 그들은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는 항체나 항생제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소. 바이러스는 뇌간으로 이동한 다음 독소를 분비하기 시작하오. 그리고 커피가 테이블볼을 적시듯 말 그대로 뇌 조직을 먹어치우지. 신체의 자율 기능을 관장하는 뇌 부분을 파괴하는 거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맥박과 주요 장기를 비롯해 호흡기관이 멈추게 돼요. 그런 바이러스에 감염되고도 데니는 살아남았다는 거군요. 그렇소. 우리가 알기로 바이러스에서 살아남은 건 이해가 유일하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는 앞으로 어떤 악마들에 의해 출시될, 저는 출시될 거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 바이러스보다는 낮은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형 인간들의 또는 나라들의 이러한 무시무시한 연구를 누가 중단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타샤의 책 여행이었습니다.